스웨덴은 뭐 여러분이 아마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최고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상이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김영하 작가님도 어떻습니까? 뭐 여러 상 중에 제일 욕심을 낸다면 역시 노벨 문학상이신가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노벨 문학상을 알고 있지만 이 체코의 이제 카프카상이라든가 세르반테스상, 예루살렘 문학상, 뭐 이런 거 다 권위 있는 상이 사실은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해외에서 상을 하나를 뭐 딱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더블린 문학상이라고 있는데 오르한 파묵이라든가 미셸 우엘백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수상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영어권 밖에 있는 작가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노벨상 부심을 부린 멤버들이 많다던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자랑 타임 몇 명이나 탔는지. 현대 단편 소설 최고의 작가 앨리스 먼로라고 있거든요. 유일한 캐나다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노벨상 받고 나서 판매량이 1261배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좋은 작가예요. 좋은 작가고 그분 노벨상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 번역된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한 2권 정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도 한 명 있습니다. 옥타비오 파스라는 그 시인인데 멕시코에서 유명해졌고 중남미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진 않지만 잘 씁니다. 잘 쓰긴 엄청 쓴다. 잘 씁니다. 네, 일본은 2명 이제 수상을 했는데 한 명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오에 켄자부로라는 사람인데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의 설극이라는 작품이 되게 이제 주목을 받고 우리의 뭐 아름다운 일본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이제 작품이라고 해서 수상을 했어요. 네,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한 8명인데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첫 번째로 수상한 셀마 라길라프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유명한 책은 약간 닐스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스웨덴은 약간 반칙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도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 11명이에요. 근데 아마 요즘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최근에 받은 밥 딜런이죠. 근데 뭐 여러모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책 쓰는 분보다 그 노래 가사로 유명하고 시 같은 가사 때문에 상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그거 문학상 받아도 되는 건지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영국인 9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신기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우리 옛날 총리. 네, 이 사람이 그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6권인 시리즈를 썼어요. 그때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자기가 그 쓸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그것은 좀 신기해요. 네, 어떻게 전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전쟁 쳐도 노벨 이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일단 인구 대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근데 2번 그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를 슈피텔러랑 헤르만 헤스라는 작가들이 헤르만 헤스가 스위스 사람이에요? 독일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헤르만 헤스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근데 40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았고 지금 박물관까지 있어요, 스위스에서. 우리도 박물관 있어. 그리고 물어보고 기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야, 되게 적절한데. 근데 여기에 귀여운 박물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가 그 다스 글라스펜 뭐라고 하나? 독일어로 못 읽어. 다스 라스펜. 어쨌든 원래 그거 독일에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 그 정치 견해 때문에 독일에서 못 출판하게 됐고 그냥 스위스에서 출판한 거예요. 그거 때문에 목소리 바꾸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포함해서 문학상 받았던 사람은
10명이에요. 이야. 아무래도 유럽이 좀 많네요, 그죠? 10명 있으니까 한 명. 아니, 스위스에서는 헤르만헤스가 스위스 사람이라고 배워요? 네. 아, 설마. 근데 책 나왔을 때는 무슨 국적이? 그 스위스에서 출판했어요. 그치. 독일에서 책 쓸 때는 무슨 쓸 때는 스위스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개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럼 스위스 영향 좀 받았죠.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국적하고 상관. 어떻게 생각? 어디서 태어났던지. 국적하고 상관. 어떻게 생각? 어디서 태어났던지. 그 예를 들면 프란츠 카프카도 독일어로 글을 썼거든요. 네. 체코어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독일 문학으로 볼 거냐, 뭐 독일 작가로 볼 거냐 그 얘기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왜 우리는 해외에 가도 서점 같은데 갈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게 문학의 세계는 사실은 국적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세가 스위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전 세계에 번역이 많이 되고 그러면 문학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어록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작가들을 어떤 나라에서 배출했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공감돼요. 문학이란 예술의 세계 네. 좀 해서 근데 프랑스는 15명. 점은 중요하지 않지만 15명. 네. 누구 있어요? 뭐 안드레 지드, Jean-Paul Sartre, Albert Camus, Le Clésio, 모지아노.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받으신 파트릭 모디아노. 네, 모지아노. 네. 파트릭 모디아노. 다 좋은 작가들이 받으셨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가? 매번 이제 시즌만 되면 특히 뭐 고은 시인이 받느냐, 안 받느냐로. 그런 걸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한국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섰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좀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노벨 문학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좀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따오면 좋을 텐데 올해도 따고 뭐 내년에도 따고 이러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학은 그런 경쟁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작가들이 또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해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국에 있는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실은 그거는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뭐 유럽 중심의 문학상이고요. 또 그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분들부터가 유럽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쓰는 언어가 프랑스어, 독일어, 뭐 스웨덴어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언어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좀 목표를 바꿔서 그냥 좀 좋은 문학들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번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독자로서 읽을 때 좀 이건 번역이 참 이쁘게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외국 작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의 번역의 질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은 7위의 출판 대국이에요. 7번째쯤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한 외국 책을 번역하는 그게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 정도가 해외 문학을 번역해서 읽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 작가들이나 이런 외국 작가들 만나면 의외로 해외 작품을 읽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의 독자들이나 작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작품도 읽고 프랑스 작품도 있고 독일 작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읽거든요. 그중에 뭐 제일 기억에 남는 번역이 되게 이상한 번역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노르웨이지안 우드, 노르웨이 숲이라고도 뭐 하고 뭐 다르게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실의 시대.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번역된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번역은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1914년 정도에 프랑스의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때 그 홍명이라는 한국 작가, 유명한 작가예요. 임꺽정 쓰신 분인데. 홍명이가 너 참 불쌍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목을? 그래서 5자가 딱 레미제라블. 그래서 너 참 불쌍타. 뜻은 똑같아요.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감명 깊게 내 인생의 책 같은 거 좀 하나씩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년, 1948년에 쓴 책인데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최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인 것 같아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1984라는 책에 대해서 너무 썼어요. 수능 때. 수능 때. 그래서 그때 한 진짜 10번 본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인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그 책 다시 미국에서 다시 떴어요. 그런 약간 어두운 미래에 대한 관심 많이 생겨요. 저는 그 소설보다 멘트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데 Tout peut arriver dans la vie et surtout rien. 한국어로는 아마 번역해보면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든 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좀 평범한 일만 생겨요.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 어떤 그 미셸 웰백의 미셸 웰백의 플랫폼. 알겠습니다. 여름에 무슨 책을 읽을까 좀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한 권 정도? 네. 저는 휴먼 카포티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은 원래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우리 영화의 원작자로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In Cold Blood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가족을 몰살시킨 살인범이 2명 있는데 왜 어떻게 거기 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가를 다 인터뷰하고 그 뭐 사형당하는 거 이런 것까지 쭉 보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작품으로 정말 이제 유명해졌지만 그게 너무 어두운 세계라서 그 뒤로는 트루먼 카포티는 글을 쓰지 못했어요. 돌아왔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작품이에요. 그 살인자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욕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름에 읽기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자, 163회 비정상회담 김영하 씨의 안건. 해외여행만 가면 읽지도 못하는 책들이 가득한 서점을 찾아다니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네요. 감성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독서를 하라. 그럼 감성 근육으로 치면 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하 작가님이 생각하는 독서의 매력을 한마디로. 독서의 매력은 이 비정상회담과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던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안에 갇혀있던 세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들을 만나서 넓어지듯이 독서도 나의 세계들을 끝없이 넓혀가는 거죠. 잘 모르던 세계, 모르던 사람들에게로. 비정상회담이 존립하는 목적하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제가 20대의 어학당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느껴져서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봤어요. 꼭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수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고 기대에 찬 얼굴로 이제 한국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이런 거를 선생한테 이제 딱 보거든요. 비정상회담 볼 때마다 그때 추억이 생각났어요. 오늘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떠들어 보니까 재밌네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국경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김영하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집필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신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어떡해. 김영하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집필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신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어떡해.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꽤 오래된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